동부 6개 읍면인 병천 동면, 목천 북면, 수신면, 성남면 지역과 그리고 청룡동 지역구 출신 전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170회 임시회에서 제게 시정질문에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민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지역구의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을 위한 의회와 행정부의 건설적인 논의 장에 함께하고 계신 전병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장님들 그리고 답변서를 준비해 주신 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시민들께 전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5대 의회를 거쳐 제6대 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날로 변화하는 천안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발전하는 천안시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커다란 기대와 설레임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긴장 속에서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민선 3기, 4기, 그리고 4기를 마치고 민선 5기도 이제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성무용 시장의 민선 12년은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천안시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2년의 역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성무용 시장께서 남은 임기 동안에 지난 12년의 시정 운영을 차질 없이 잘 정리하여 마감하시고 현직에서의 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역의 선배 정치인으로서 기억되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대 의회 역시 그동안의 행적은 의회 역사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길 것입니다. 오늘 새긴 새로운 발자국은 나중에 오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즐거운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천안시의 공직사회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커다란 홍역을 치렀습니다. 현직 자치단체장과 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관건 선거의 논란이 지역사회에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이제 다시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2010년의 경험을 통해 우리 공직사회가 다시는 선거 과정에서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단순히 일탈한 일부 공무원의 문제이거나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속한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여부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선거 후에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시키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우면서 일부 지역에는 벌써부터 심심치 않게 지방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뉴스가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을 정치 세력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능동적인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 행정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후자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이른바 역관주의의 폐단을 막고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정치활동 금지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중처벌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나 판단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업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천안시의 부시장은 공직 내부의 직업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각종 선거 과정에서 이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가 직전에 좋지 못한 선례가 있는 마당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어떤 면에서 주택정책의 방관자였습니다. 주택정책의 중요한 역할은 중앙정부나 LH 몫으로 인식되었으며 독자적인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안의 조직이나 예산도 미미하였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입각한 사업승인 내지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주택정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제를 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최근에 부각되는 개념입니다. 실제 주거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입니다. 앞으로 천안시도 중앙정부와 LH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지역 복지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과 시 재원 분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현지성, 민주성, 상호 의존성, 그리고 주거복지 전달의 효율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바람직한 지방자치 미래적 방향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은 사회복지 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저소득층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주적인 주거복지 정책들을 하나둘씩 생산하고 있고 천안시도 관내 주거 실태 조사를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노력들이 진전된 논의의 과정을 거치길 바라며 관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관련한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 방안에 관련하여 담당 국장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그 법적 지위 및 지원 현황, 주민지원기금 적립 현황, 그리고 관련된 감사 및 소송에 대하여 해당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어린이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영양사를 고용하여 급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시설 운영 여건상 영양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들을 급식 영양관리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전국에 4만여 개소가 있으며 이곳에 120만 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한 꿀꿀이죽 사건부터 취약한 위생관리와 부실한 영양관리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어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각 지역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46개소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기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둠에 따라서 국정과제 급식관리 지원센터 확대가 포함되었고 정부 추경에도
국고분 76억이 확보되어 센터의 설치 사업은 앞당겨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천안 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총 725개소인 가운데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은 357개로 12,000여 명의 아이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센터가 생긴다면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2011년 관련 기본계획만 수립한 채로 2012년 센터 설치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설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센터를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아산, 당진, 공주 등 여타 도시가 앞다투어 센터를 설치하는 동안 천안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은 천안시가 엑스포다, 흥타력이다, A매치 국가대표 축구다. 어찌 보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에 150억, 20억, 5억 사용하면서 정작 주민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지방정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그것도 어린이들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에는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천안시는 시민의 실생활은 뒷전이 아닌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의 수구도시 맏형을 운운하면서 단돈 몇천만 원을 못 마련해서 아산도 하고 당진도 하고 공주도 이미 설치했는데, 수혜 대상 어린이가 충남에서 제일 많은 천안시가 더군다나 WHO 국제안전도시다, WHO 국제건강도시다, 세계 삶의 질 100대 도시다 구호를 외치는 천안시가 정보교육원을 만들고 안전총괄과를 만들며 공직조직을 늘리는 데에는 발빠른 천안시가 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외국의 컨설팅 회사에 몇 억씩 갖다 주면서 세계 100대 도시 진입을 사정하고 다니는 사이에 우리 인접 지방정부들은 주민들을 위한 실속 있는 성장들을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천안시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나 서둘러서 못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천안시는 주민들께 뭐라 설명하시겠습니까? 산업환경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에 이어서 4년여의 준비 끝에 천안시는 50년 개청 이래 최대 행사인 2013년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의 성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천안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주신 지역의 각 단체 대표자 및 소속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행사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각양각처에서 방문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천안시 대외적 위상을 분명하게 드높인 행사였으며, 불가능할 것만 같던 입장권 판매량도 당초의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과로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의 아닌 이런 규모의 행사가 가능한 도시가 과연 얼마나 될까 반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천안시 개청 이래 최대의 국제 행사를 마감하는 마당에 냉정하게 그 행사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입니다.
30여 명에 달하는 행정인력을 2년에 걸쳐서 조직위원회에 파견하고 150여 원의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건립하여 치러낸 행사가 우리가 자랑하는 외형적 성장만큼이나 과연 내용적 성공을 이룩한 일인지,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향후 그 성과가 애초 기대한 효과로 승화될 것인지, 필요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관련하여서 역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경작지마다 삥 둘러싼 그물망이나 철망, 그리고 전기 울타리 등이 농촌의 새로운 진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 방지 대책이 전문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예고되어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힘겹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해동물에 의한 피해 현황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전의 보상금제 실시에 따른 전력 설비의 피해가 급감함에 따른 것으로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천안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방지 시책은 나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선의 천안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피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시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된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훼손되고 수확을 못하게 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와 관련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출 결과 그 기준에 맞추려면 천안시는 27대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에 충족되는 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11대뿐입니다. 천안시 법인택시연합회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복지 콜택시 차량은 12대가 있지만 이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아닌 일반 택시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법적 대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중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 교대시간 2시간의 운행이 어려워 이용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이용시간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운영 사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천안시장이 본 위원이 요구한 최근 6개월 이내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적절한 운영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본위원회 의원 업무 수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회의록 미공개 사유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안 부시장 전병욱입니다. 우선 전종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에 제 인사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침 의원님들 앞에 공식적으로 서는 첫 번째 자리라서 인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시장직을 수행한 지 이제 약 4개월이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업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국제 웰빙 엑스포라든가 아니면 흥타령 축제라든가 하는 그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천안시에 대해서 갖지 못했던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저에게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0만 도시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제가 마침 천안 부시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직을 수행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지도와 또 지지, 그리고 애정어린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 변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특히 선거에 임해서의 공무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에 거의 완벽하리만큼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간간히 들리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간혹 들리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이 일단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4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거의 기회가 될 때마다, 모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어떤 교육을 좀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에는 우리 내부적인 교육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외부적으로도 선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교육이든 선거와 관련된 교육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가능하면 참여시켜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좀 바꾸는데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생단체들의 그런 입장도 또 간혹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준하는 수준으로 적어도 우리 시에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들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받는 그런 교육과 비슷한 같은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또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과 단체들의 어떤 행동 지침에 대한 어떤 사례를 모아서 행동 지침을 좀 작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직자나 자생단체 임직원, 간부들의 어떤 선거 위반 사례를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저희들이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공직자들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선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공무원 노조의 선거 개입 행태 주시 및 현장 지도 점검 했는데 공무원 노조가 선거 개입할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모양이죠? 공무원 노조가 지금까지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답변서의 내용에 공무원 노조의 선거 개입 행태 주시 및 현장 지도 점검,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이라고 보면, 노조도 역시 공무원이라고 보면 일단 공무원들과 같은 수준에서 다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답변서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요거는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신 건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저는 오히려 천안시가 공무원 노조가 올해 출범했는데 그 공무원 노조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선거 시기에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가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 공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공직 내부에서부터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고 질타하는 건전한 공직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조직 문화가 분명히 형성돼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어떤 직협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직협이 아니고 공무원 노조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은 어떤 정무직 공무원이고, 그래도 직업 공무원에서 승진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신 분으로서 가장 수장이기 때문에 어떤 같은 직업 공무원의 후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 직업군의 보호를 위해서도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 등이라고 제가 질문에도 표현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60조에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해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향토 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통리 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해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그 대표, 선상 부재자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와 유관에서 통리 반장님이나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선거 운동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것이 천안시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지를 한 번 더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답변해야 될 말씀의 대부분을 대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저희 공무원들은 물론입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이어야 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공무원에 준하는, 적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시에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 또는 법정단체 등의 임직원 간부들은 저희 공무원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그 일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식을 좀 확고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연하고 인식이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답변을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천안 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최민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 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대책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및 공기업의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대책입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연 2% 범위 내에서 15년 군중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유의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준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 지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에서 신청 접수하여 대상자를 통보하면 LH공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실적은 유의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영구 임대 아파트 지원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로서 읍면 등의 신청을 받아 LH공사에서 입주자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유의물과 같습니다. 답은 12쪽입니다. 천안시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시책입니다. 지역 임대주택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23세대를 임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비자가구 집수리용은 도배, 장판, 지붕 등 수리를 주거복지, 민간 외투복구 및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 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좀 자치단체 안에서 좀 혼선을 빚지요. 예. 우리 건축과 안에 있는 주거 관련 팀들과 복지정책과하고 이제 업무적 혼선을 빚고 그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서로 그 업무 영역을 가지고 다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 혼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행정 내부에서 명확하게 좀 선긋기가 돼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업무 분장이 정확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담당 과장님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자주 얘기하면서 담당 과장님이 제한된 자치단체 조건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실제 뭐 과장님이 LH공사에 수시로 가서 뭐 전세 물량 왜 우린 이거 적냐, 좀 더 줄 수 없냐라고 뭐 사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뭐 사정을 하는 것하고 노력을 해서 물량을 받아오는 건 무지하게 잘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받으시는 만한데, 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안에서의 주택정책에서 그전과 진일보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에나 일선 지자체의 경우에 다양한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라고 해서 24시간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도 받고 지역사회 자원을 모두 취합해서 그것과 연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근데 이제 천안시에서는 그것들이 다 산재되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 부서가 실제 어디인지 또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형 임대주택은 뭐 의원님들 여러분이 감심이 있어서 말씀하시지만 해마다 어떤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구체적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천안시 주택사업 특별회계만 보더라도 2010년에는 7,200만 원 세웠다가 이해 추경엔 2억 7천을 올렸다가 뭐 삭감했다가 2011년에 또다시 6,700, 이번에 6억 7천이네요. 계상했다가 이대충에 삭감했다가 2011년에 미편성했다가 2013년에 미편성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 안에 구체적인 주택과 관련한 능동적인 계획들이 실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복지문화국장께 제가 뭐 답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치단체 안에 주거 실태에 대해서 어떤 주기적으로든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총체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천안시에서는 주거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천안시에서는 진짜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5,95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 전세, 보증, 월세, 무료 임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복지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을 통감을 하고, 현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이제 도심 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물량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LH공사에다가 물량을 많이 받도록 계속 협조를 했지만 LH공사에서도 재원관계나 이런 가지 봐서 물량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해서 추진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주거급여가 앞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은 아마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많이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천안시의 자가와 전세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물론 수급자의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예. 이것은 전국 대비 자가인 경우에는 5분의 1 수준이고, 그리고 전세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가와 전세가 안정적 주거 형태이겠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천안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가 되게 불안정하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게 이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지금 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그 관계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그 자가하고 그 전세임대는 저희가 천안시가 62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2세대는 뭐 그 사업을 하지만 절대 양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절대 양은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천안시의 주거 형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대비 자가의 비율은 5분의 1 수준이고 전세는 3분의 1 수준이다. 또 보증금 없는 월세는 전국의 2배입니다. 거꾸로 보증금이 없는 그냥 월세로만 되어 있는 것은 4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월세 비중이 천안시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인 경우에도 1인 세대가 수급액을 최대한 받는 게 뭐 50만 원 정도 미만이라고 보면 월세가 최근 뭐 월세도 다 나름이겠지만 월세를 내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어질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생활고에 여전히 시달리거나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차제에 이게 아마 행정안에서 이런 갖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렇게 수치화 꺼내기 전에는 이런 유의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지역 내 이런 현황에 대해서 체크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현재 주거 실태 조사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일부 이런 거에 도움은 될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실제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행정 안에 있기 때문에 행정이 주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관련 정책 개발에 지표나 자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거 실태 조사를 맡기셨으면 결과가 나오면 결과는 뭐 소장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그거와 연계된 이후에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주거 실태를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봐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냥 타 자치단체도 이제 그러한 주거 급여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재정 여건을 이제 봐가지고 전세 임대 지원한 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릴 게 좀 아까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어떤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집수리 사업과 플러스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접근만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들을 총괄하고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전담적인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게 관 안에서든 관 밖에서든 그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 주시죠.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법적 지위 및 구성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지위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기관의 선정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위를 갖고 있으며 구성 영역은 목천 매립장은 2008년 10월, 백성로 소각장은 2000년 5월 구성되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연도별 지원 현황입니다. 목천 매립장 연도별 지원 현황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2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백석동 소각장 연도별 지원 현황은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4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목천 매립장과 백석동 소각장 시설 주민지원금 적립액은 16억 2,900만 원을 능영업의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정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 감사 및 소송 현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6월 18일에서 6월 20일까지 3일간 주민협의체 지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하여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한 360만 원 회수 조치가 있어 협의체 구성 후 회수 조치하고자 합니다.
소송 현황은 해총 무효 및 확인 소송과 해촉 처분의 효력적 이신청은 항소치하로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 우리 백석동 주민 편의시설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 소각로 시설을 올 4월 달에 착공해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주민 편의시설. 예, 그거는 아직 계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토지 매입은 끝났나요? 토지 매입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잔여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이죠? 편의시설. 편의시설만은 편의시설만은 자료를 좀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의원들이 뭐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말을 좀 머뭇거렸는데 편익시설 전체 사업 규모는 200억 이쪽 저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예. 근데 토지 매입도 일부 안 끝났고 예. 이후 이제 그 주민들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주민지원 기금 적립이 그 법정으로다가 적립하는 기금인데 사실 원래 내용은 반입수수의 10% 범위 내에서 출연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기금의 성격이나 이거 기금의 성격을 보면 10% 범위라는 건 10%를 다 채우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10% 범위내니까 1%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거 법적으로 하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어불성설인 거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적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지금 일부 협의체가 구성이 지연되거나 좀 혼란스러운 점도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행정이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성립된 주민기존기금은 성실하게 채우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적립 올해 출연한 금액이 그 해당되는 금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라고요? 그래서요. 그 관계는 그 현재는 그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한 3억 1,500 정도 얘기되기 때문에 예. 1억 1,500은 그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할 겁니다. 더 적립하실 거예요? 예.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금의 소요가 이미 그 내년 같으면 이제 이미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다 예.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예산을 왜 편성 안 하고 맨날 정리 추경에 하셔요? 당초 예산에 다 정리를 못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예측까지 가능하지 않은 예산도 아니고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하시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대표적으로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고 목천에 우생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폐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예.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알기로 이제 백석동은 주민 편익시설 관련해서 행정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이 천안 시민을 위해서 고마운 시설을 유치해 준 것에 대한 어떤 시의 보답적 청소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목천 우생매립장의 경우에는 뭐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서 협의체가 정상화되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백석동 소각장에 준하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요구가 있으면 성실하게 응할 자세가 돼 있으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 백석동 소각장 시설의 주민 편의 시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소각장 증설과해서 같이 이제 시설을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천 매립장도 주민협의체가 원만히 구성이 돼서 지역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가 그걸 판단해서 소유액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 검토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것이 원활한 해당 부서의 국장님으로서
우리 시의 청소행정 원활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예. 자, 이게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동아파트 주차장 좀 말씀드릴게요. 본연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도 나왔었는데, 감사원은 현재 사업부지에서 사업 추진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 감사원 감사에서 그 주차장은 맞지 않다. 재검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의 이유는 법률적으로 아파트 안에 주차장을 짓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까? 아니면 현재 매입해서 추진 중이던 장소가 주차장을 짓는 현실적으로 지형적으로 불건전한 것의 문제입니까? 그 주차장 매입한 부지 내에 주차장 대수가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죠. 사업의 추진 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그 부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현실성 없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행정에 실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행정도 전문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하지만 또 미숙한 경우도 발생하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치유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주민하고 약속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천안시는 이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 위생매입장에 들어서고도 한동안 다른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때도 당해 아파트가 거기에 대한 지원 대상인지도 알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동안 못 받다가 뒤늦게 한참 지나서 알게 된 마당에 그 해당 아파트의 최대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기로 원했고, 천안시는 전향적으로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그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후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지역 마을 주민들이 총의를 모아서 시에다가 이왕 저렇게 됐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고 하면 시는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응할 자세가 돼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어차피 이제 땅을 이제 매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협의체나 지역 주민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 어떠한 방향이 좋겠느냐, 그 방향이 나오면은 그 나온 상태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토지의 문제는 지금 현재 그 토지가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 토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주민은 그 토지를 활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되지 않는 것이 이미 감사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행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뚜렷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활용 방안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그 해당 아파트도 주민 간의 어떤 그 의사가 통일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도 이후에 주민 간의 의견이 모아지고 협의된 의견 하에 시에다가 우리 지원 사업으로 저게 불가능하다면 이걸 검토해달라든지 또는 이걸 해달라든지 할 때 그 최초에 약속했던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연속선 상에서 그 주차장을 짓려고 추진하다 잘못된 것은 그 상분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으신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추후하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예.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원활한 청소 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안전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국적 설치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46개소이며 도내에는 당진, 아산, 공주 3개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4쪽 관내 어린이 단체 급식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275개소, 50인 이상 100인 미만 82개소, 100인 이상 368개소가 있으며 100인 미만 급식시설인 357개소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지원 체계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중 50인 이상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각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보육시설 점검 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2011년 9월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 국가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운영 예산 중 도비 부담금이 5%밖에 반영되지 않아 도비 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하여 설치 시기를 늦추었으나 금년도 6월 도에서 당초 부담금이 15% 안이 반영되어 내년도에 사업 시행하는 방침 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 얼마 전 임시에서 관리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라고는 5만 원을 한 적 있죠? 예. 제가 5만 원하고 담당 계장님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과장님도 가서 설득을 하고 또 국장님 방에도 찾아가서 뭐 두세 차례 설득을 좀 했었고 또 도에 대해서 도에서 담당자도 천안이 안 하면 어디가 하냐, 천안이 좀 앞서서 좀 해달라고 사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비가 내려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아까 국비 타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아산이나 당진이나 공주는 천안보다 도비를 더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더군다나 2011년에 보도자를 내서 2012년에 설치한다고 한바탕 홍보도 잔뜩 한 상태에서 이것도 어떻게 이해되겠냐. 그리고 또 해당 또 관심 있는 의원이 이거에 대해 꼭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당시 시점에서는 이미 1년에서 반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고 그때 짓는 것이 예산 소요도 훨씬 적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의 모델이 식품진흥기금을 일부 이용해서 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진짜 돈이 없으면 진흥기금을 잠시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해서 얼마가 드는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늦어지고 또 내년에 하신다 그러는데 천안시 지금 예산 요구도 이제 올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내년도에 내년 걸 요구했는데 예. 지금 뭐 부서에서 예산 올리고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올리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담당 과부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 분위기가 이렇고 뭐 하니까 좀 서둘러서 해야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방침도 적극적으로 받고 말할 수 있는 논리가 많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많은 거. 천안시가 안전도시 아닙니까, 시장님? 예? 그리고 또 WTC 건강도시 아닙니까? 그거에 컨셉은 맞는 겁니다. 또 현 정부의 기조가 안전 아닙니까? 근데 충남에서 다른 자치단체들 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빠지면 당장 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 하나 소신 있게 못 한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모두 발언에 그 시에서 수소방관하고 몇 천만 원이면 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해느냐 하는 그런 모두 질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단위 사업으로 보면은 전체 이게 이제 사업비가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 국도비의 지속적인 지원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국도비 그 매칭 비율에 관한 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 시 재정 운영하는 그 전체적인 틀에서 이걸 사업 시기를 좀 늦춘 거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걸 못 느껴서 사업을 늦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주거복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과거에는 그것이 어떤 정부의 역할이나 다른 역할이었던 것이 자치단체가 새로운 역할로서 자임하거나 인식의 변화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 사업도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천안 지역 어린이 만 몇천 명의 아동이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안전에 나름대로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개입해서 그 안전이나 영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면 지원 없이도 하려고 하는 시책을 발굴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안시 정도의 도시의 위상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내년엔 무조건 하는 겁니까?
예, 내년엔 저기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는데 또 안 되면 어떡해요? 반영해야죠. 하여튼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예. 국장님한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답변해 주십시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2011년 38,692평방미터, 2012년 28,539평방미터, 2013년 9월 말 현재 4,699평방미터로 집계되었으며 농작물로는 옥수수, 콩 등이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유해동물 포획 유청이 증가하는 걸 감안하면 실제 피해 면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17쪽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과 향후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의 운영을 연중 야간에도 실시하여 농가로부터 포획 유청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희망 농가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농가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해 조수 중 청설모를 피획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리당 5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피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자력 포획이 어려운 농가에는 자격 있는 대리 포획자와 연계하여 포획 허가고 농가가 만족할 만한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집중 시기에는 피해 방지단원 증원 등 탄력적으로 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시군의 피해 방지 대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우수 대책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타 지자체의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입니다.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6개 시군과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 50만 이상 시 중 3개 시에 피해 방지 대책을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피해 방지 대책 중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관련하여 확인 결과 아산시와 서산시는 지급 실적이 저조하고 기타 시군은 우리 시와 같이 포획 단원 위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에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효과가 있는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피해 방지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고향이 농촌이시죠? 예. 예, 어디 뭐 가끔가다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그 진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 막 그 농경지마다 막 뭐 말뚝 받고 그물을 치고 뭐 철망을 두르고 또 미관도 안 좋고 뭐 근데 이제 그 농민들은 궁여지책이거든요. 애써 농사를 1년 동안 지어놓으면 그 수확할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그 상실감이 상당히 크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뭐 행정을 통해서나 지역의 의원을 통해서나 요구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천안시가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야간 포획까지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무색하게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강력한 수단이나 적극적인 시책 발굴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뭐 한두 가지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한전에서 해마다 전력시설 피해가요. 2008년에 370억이었습니다. 2009년에 320억이었고 10년에 320억, 11년에 220억, 12년에 190억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한전이 그 유해 조류를 포획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한 마리당 뭐 몇천 원인가 좀 현실성 있게 걸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게 거의 뭐 또 잘못하면 멸종위기 얘기가 나올 것 같은까지 하는데 그렇다 보면 그 포획단원들이 사실 어떤 대가라는 것이 실비도 안 되는 수준에 받으면서 또 이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이제 크게는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게 활동하고 계신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약간의 좀 어떤 성과적 제도를 도입하면 좀 더 그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더 적성을 좀 띌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제도에 대해서 한번 그 협회하고 논의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좀 방법이고 또 지금은 우리가 좀 다소간에 포획단 운영비를 올린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올 연차적으로 올려왔지만 실제 포획단의 규모도 좀 커졌고
또 포획 활동이 더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비 수준에 좀 맞추려고 좀 노력은 좀 해주는 게 행정도 그 고마운 거에 대한 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더 의욕을 가지고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리고, 또 이제 포획이라는 방법에서 뭐 총포를 이용한 방법도 있지만 이거의 효과성에 저는 이제 아이디어로서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그 군부대가 전방부대 근처에 있는 일부 지자체가 총포를 쓰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포획틀 같은 걸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포획틀이 현재 그 운영하는 형태에선 저도 여러 가지 운영의 난맥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듈화된 형태로 조립과 해체가 간단하면서 그 어떤 포획틀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뭐 1인이 접고 피고 뭐 차에 싣고 내리고 하는 것이 용이한 형태로 구조로 잘 제작된다면, 그런 사례는 외국의 사진이나 잡지 같은 데 보면 그런 제작된 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무슨 시에서 일부 시범상으로 보유하고 있고 농가에 그것을 대여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하나 전국적으로 괜찮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검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신 그 포획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 대신 그런 장비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무겁고 이동하기 곤란한 거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접근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한번 사업을 좀 구상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게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갖고 농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환 조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웰빙식품 엑스포의 개최 성과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 추진경과는 답변서로 가름하고 27쪽 참여업체 현황, 홍보, 판매, 수출 상담 실적입니다. 28개국과 327개 식품기업 및 단체가 참여한 엑스포로 홍보 실적은 28쪽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참가업체 판매 실적입니다. 식품기업관에 참여한 143개 업체의 판매 실적은 56억 원이며 시군 특산품관, 웰빙식당 등 기타 참여업체 판매 실적은 엑스포 개최 평가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상담 실적은 2,480만 달러이며 계약 실적은 1,160만 달러입니다. 29쪽 엑스포 관련 세부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엑스포 관련 수입은 총 130억 4천만 원으로 시출연금은 구비 5억 원을 포함한 95억 원, 자체 수입금 44억 4천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금은 입장권 판매 수입 36억 5천만 원, 후원금 수입 2억 7천만 원, 시장사업 수입 5천만 원, 임대사업 수입 4억 2천만 원 등입니다. 30쪽 지출은 계약집 3명 인건비 1억 8천만 원, 가설건축물 13억 4천, 전시연출 31억, 행사운영 17억 8천, 홍보 17억 2천, 행사시설정비 8억, 행사기획관리 13억 5천만 원, 일반회계 반환금 20억 원, 총 139억 4천만 원이며 최종 정산은 11월 말 확정 계획입니다. 31쪽 입장객 및 입장권 판매 현황입니다. 총 입장객은 77만 1천 명으로 유료 입장객은 66%인 50만 9천 명, 무료 입장객 8만 3천, 기타 17만 9천 명입니다. 입장권은 총 52만 1천 매를 판매하여 수익금이 36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예매 입장권 판매는 43만 4천 매로 판매금 31억 원이고 현장 판매는 8만 7천 매로 5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엑스포의 성과와 향후 성과 활용 방안입니다. 2013 천안국제 웰빙식품 엑스포의 성과는 해외 27개국과 53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328개 식품기업을 유치하여 농수산식품 수출 상담 실적은 2,480만 불이고 1,160만 불의 계약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고부가 가치의 식품산업 개발에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엑스포 사무처 인건비, 자원봉사 지원 현황, 경제 효과 등은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엑스포 출연하고 우리 우선 우리 1,800여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많은 지원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안시가 이 행사를 잘 치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는 이미 과거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능력치가 이미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왔고,
근데 저는 항상 의문시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힘을 모아서 뭐든지 잘 치를 수 있는데 내용까지 잘 치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담보하는 것은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의였고,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 시 차원에서 시 승격 50주년 맞아서 진짜 천안시가 생긴 이후에 최대의 행사를 한 거라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들뜨는 분위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이 행사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이 질문의 의도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너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시민의 만족도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게 있고 그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요. 우선 뭐 지역적 하나하나 따지기는 시간 관계상 뭐 어렵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내 행사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외국 업체라는 것이 개막 초기 닷새 정도 그것도 왔었던 거고, 그것도 닷새 이후에 이 전체 기간 중에 앞에 닷새 이후에는 외국 업체 참가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국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냐, 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닷새 후에 나가고 식품 기자재 판매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기자재 판매장에 들어가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는 이게 뭐 이제 이 성격에 맞는가 싶은 우려스러운 것도 좀 있었고, 또 이제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시민들한테 막 집중적으로 나왔고, 왜냐하면 또 시민들은 그런 것을 유료로 이용해 본 경험이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거에 대한 경험이 익숙하시다 보니까 했을 텐데, 또 한편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가격 대비 충족하지 못했다 하는 걸 반정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영화 9,000원 내고 들어가서 봤는데 영화비 아까우면 영화가 안 좋은 거고, 봤는데 영화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영화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에 동의하시면 그러면 평가를 잘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평가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지역에 있는 천안시와 아주 밀접한 유기적 협조관계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다가 2천만 원에 맡길 수 있는, 2천만 원에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평가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1월 달에 평가 결과 나온다 그러지만 과거에 우리가 축제들에 대한 평가 보고서처럼 진짜 이것이 진정하게 150억 들여서 공무원이 한 30여 명, 한 국 단위의 공무원이 한 2년을 가지고 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냐. 응?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도 여기 답변서에도요. 향후에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매년 어떻게 하신다고요? 뭐라고 표시했죠? 좀 찾아봐 주세요, 국장님. 뭐 식품산업대전으로 성과와 향후 성과 활용 방안에서 매년 웰빙 식품 산업 대전 개최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거 보고 깜짝 놀라는 공무원 많을 거예요. 예. 네? 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가 나와야죠. 네? 야, 해보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뭐 했지만 요거 몇 가지만 개선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웰빙 식품의 메카로서 이런 행사를 치르고 행정력의 낭비도 좀 줄이면서 예산도 좀 덜 들이면서 그러면서 진짜 흥타령 축제가 성공한 것처럼 할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에 이 얘기를 해야죠. 2009년에 폐막식 때 시장님이 아무하고 상의 안 하고 국제 행사만 하겠다라고 했던 거 이 시발점 아닙니까? 이 행사가.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자치단체가 기획하고 계속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려면 일정한 논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근거와 타당성의 바탕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것은 시장님의 임기가 이제 내년 물리적으로 3선 연임 때문에 더 출마를 못하시고 바뀌시니까 새로 오는 시장이 결정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때 논의를 새로 할 텐데 그때 가서 새로운 시장에 입을 쳐다볼 게 아니라 이 행사를 우리가 과거 해서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오고 이렇게 냉정한 게 있습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지역구 시의원 한 명도 그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주말에 쉬지도 않고 동네 다니면서 뭐 설문지 돌리고서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셔라 가셨으면 그 동그라미 여기 쳐줘라
라고 하고 다니는데 우리 2천여 공직자가 있고 60만 도시의 행정을 맡은 분들이 그 정도, 저보다는 더 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뭐 이미 이 평가에 대한 것을 맡겼다고 해서 또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평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급하게 이제 회계가 마무리되고 하면서 일정하게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근본적인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는 제가 이후에 계속 지켜볼 테지만 냉정하게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축제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하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종환 이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서 책자 33쪽 교통약자의 이동증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천안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인 천안시 소유 휠체어 리프트 차량은 11대입니다. 천안시 법인 브랜드 택시 협의회 소속 택시 회사에서 일반 택시 각 한 대씩 총 12대, 저상버스 18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 및 택시 운영 현황, 보조금 지급 현황, 공원 등 공공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익시설은 보고서 33쪽, 34쪽의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 특별교통수당 법정 대수는 27대로 현재 11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수립 중인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 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증진 계획을 반영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한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저상버스는 2012년까지 총 18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배차는 장애인 시설, 보건소, 터미널, 학교 위주로 총 7개 노선에서 18대가 9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금년 콜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휠체어 리프트 차량 11대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콜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장애인이 기다리는 위치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차량 배치를 통한 차량 대기시간 감소와 차량 도착 예정시간, 문자 전송 등 편안하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참고로 이동지원센터는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 지회에서 우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 교통약자 이동 증진 편익이 많이 증진된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법정 대수라는 것은 법적으로 최소한 좀 갖추라고 하는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이 이제 한두 대가 아니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연차적 계획이 좀 수립이 되지 않겠어요? 예. 현재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현재 지금 27대가 법정 대수인데 저희들은 보유를 11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연차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없더라도 그러면 이제 좀 세워서 한번 하겠다든지 뭐 그런 답을 주셔야죠. 저희들이 금년에 교통정비 정비 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특별 교통수단 그것도 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용역 결과에서 연차적으로 일시에 예. 한 번에 매입하기는 예산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고.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담겠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되는 동안은 당장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대수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비근한 예로 이런 예를 들까요? 법인 택시의 경우에 택시 기사분들은 계속해서 순환해서 하지만 택시는 24시간 돌아가는 게 정상이죠. 부득이한 정비를 제외하고. 예. 그게 이제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겠죠. 법인 택시 입장에서는. 그죠? 지금 우리는 장애인 콜 택시가 11대가 있어요. 11대가 있고, 그것이 보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결국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8시간 근무하는 거에 대한 게 있을 거고, 또 더 연장해서 뭐 수당을 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실 11대가 있지만 11대가 돌지가 모든 시간대에 돌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11대가 있지만 11대가 예,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도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거는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장 이런 대수를 몇 대, 뭐 5대, 뭐 몇 대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다른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것도 이런 인력이 뭐 고급 인력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에 고용을 또 창출하는 것도 이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또 차가 증차돼도 기사는 수요는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좀 검토를 좀 해보셨는가요? 예,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장애인 콜 차량은 일일 2개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9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조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2조는 1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당시 차가 이제 몇 대가 남아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침 8시까지 저녁은 10시 이후에는 운행을 사실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취약 시간대인데 예. 취약 시간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하는 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법인 택시처럼 차 한 대가 2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복 시간을 지금은 1시부터 5시까지 중복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간에 차를 추가로 더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내년 그 부분은 6월까지 전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내년부터는 좀 가시적인 그런 이게 나타날 수 있게 내년이라는 건 내년 1월이에요, 12월이에요. 내년까지 치밀한 그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2월에 끝난다. 예, 그렇게 해서 6월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치밀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가업지서 내용에 이거 포함되어 있나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확인하셨어요? 지금 네. 이제 우리 이번 실질문 때 나왔던 얘기들이 거기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어떤 틀 안에서 이런 교통 편익을 제공하다 보면 그 수요자는 그 틀에 맞춰서 이용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운행하는 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찍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상해를 보면은 21시의 전체 시간 중에서 0.5%가 해당하는 운행권을 보입니다. 운행건 수 중에 22시에는 단 한 건의 콜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중증 장애인분들도 우리도 뭐 11시 뭐 사막 얘기하다 보면 11시도 금방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뭐 딱 10시 되면 다 모든 차가 안 다니면 10시면 집에 통행 금지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차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틀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12시에는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12시 전화, 이제 그 시간 전화 오르자. 이용 안 하는 거 아니까. 이제 그런 것이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그 틀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공급자 중심의 어떤 운영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 1시간, 오후에 교대시간 2시간은 콜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응? 이거가 진짜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 줘야죠. 콜은 계속해서 운행시간 안에서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운행이 밀리고 있으면 밀리고 안내하거나 다른 편익을 제공할 방법을 안내해준다든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와 복지 콜택시가 복지 콜택시는 이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휠체어가 탑승할 수 없는 거에 제한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센터는 양쪽으로 분리돼 있어요. 콜을 한 곳에서 받으면 그 사람의 처지나 형태에 따라서 이쪽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공급자의 이유일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개선해서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 이제 이 콜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 가다 손 흔들어서 타는 게 아니니까 전화해서 나 몇 시까지 내 집 앞으로 와주세요라고 하는 식의 이용 형식이라면 고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당신 어제 이용하셨는데 뭐가 불편하셨습니까? 어떤 게 편합니까? 뭘 개선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114에 전에 뭐 어디 기업체 전화해가지고 뭐 상담 잠깐 받으면 바로 좀 이따 전화 와가지고 방금 통화한 안내 받으신 거 만족했습니까? 친절했나요? 뭐 다른 건 없습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가 참 좋은 구조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운영하는 주체들도 더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는데 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것 같으니까요. 그런 쪽까지 포함해서 또 그런 것들이 이후 교통편의 이용 증진을 관한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산업 국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사실 담당을 이렇게 되실 때 이 자리에 계시고 들으시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증장애인 인권 실천연대하고 한비태하고 평화캠프하고 푸른천안 20일 실천협의회가 함께 관내에 있는 구도심 중심의 공원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직접 휠체어를 타고 가서 이 공원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한 거죠. 73개 공원이고요. 그 조사하는 데서 진출입이 모두 가능한 공원은 14개였습니다. 19.92%. 제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는 못 들어가지만 돌아서 가면 들어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39.7%였습니다. 그 진출입이 불가능한 공원이 41.1%였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공원이 80.8%가 되거든요. 자, 산림과도 이거에 대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확보하고 있고 실제 아주 발빠르게 현장에 가서 그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조사 결과 맞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뭐 민간 단체와 뭐 한 사람들이 또 휠체어까지 타고 가면서 조사해 준 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례하는 건 뭡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될까요? 이런 불편을 해소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이런 개소를 갖다가 뭐 당장 내년 1월부터 하기는 곤란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일부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이 그런 노력이 정말 보람되게 해주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모든 질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질문에 요지 아실 테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적정한 운영에 대해서 확인하는 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은 열람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부되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시장이 거부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님이 거부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좀 판단 착오가 있거나 업무 혼선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부에서는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서 회의록을 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국토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는 제113조 3항에 회의록 공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열람 방법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열람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에 관련된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부에서는 그 법을 적용을 한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또 의회에서 행정부에 모든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식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이 법을 전용해서 6개월 이내는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계법 113조 3항을 얘기하셨는데 113조 3항 회의록에 공개해서 어디에도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회의록은 6개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단서 조항이 없어요. 동시에 지방자치법 40조에는 본회의나 의원회 의결로 안건심사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단 도시계획의 회의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저는 지금 국장님에게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게 해달라는 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법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예요. 국장님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업무 수행의 영역이 틀린 거죠. 자, 담당 공무원이 도시계획 회의록을 만들고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이죠. 그죠? 네, 예를 들면 맞습니다. 산림과지 옆에 부서 직원이 도시계획 회의록 좀 나 공무원이니까 보여주라면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전종환이가 보여달라는 근거는 뭐예요? 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는 몇 가지 지방의원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일반 국민하고 다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조사를 발의할 수 있게 하고 뭘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걸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는 담당자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과장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더니 그럼 그 판단을 좀 해봐라 내부적으로 하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하는 말씀은 법제성부팀에다 상의해서 이거 보여줘도 돼요 말아야 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국계법 해석을 국장님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해오고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기 열람을 뭐 하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싫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왜 안 한 거죠? 왜 안 한 거지? 회의록 공개 법정 조항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부분이고 또 명문화돼 있는 부분을 준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저희들이 지금까지 법조항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한 그게 부분이라고 관행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관성적으로 그동안 그런 거 요구해도 준 적도 없고 요구해서 이렇게 저처럼 달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정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달래다가 그거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럼 말아요. 한 게 아니고 왜 안 됩니까? 이러이러한 판단에서 나는 달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죠.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국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그동안 해온 적도 없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법 몇 조 몇 항 몇 호에 의해서 그것은 의원님 아니라 의원님 할아버지라도 달라고 못 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혹시 그거 견해가 틀리면 이러이러한데 왜 못 줍니까 라고 어떤 이성적이고 진전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예를 들면 또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열람으로 한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열람으로 한정을 해놓은 이용에 관한 것은 법률에 네. 자
지방자치법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읽어드리는 거. 그건 아시잖아요. 지방자치법 40호에 지방의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에서. 자, 그러면 그거하고 충돌하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충돌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든 정보공개법이든 일반 시민에 상대로 한 행정의 정보를 공개하는 거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제가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알 권리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업무 담당자 그 서류를 열람하는 것과 내가 열람하는 건 동일한 건 거예요. 업무 수행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지금 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다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연락 공개, 정보 공개하고는 좀 차원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재산권과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재산권과 또 각종 위원회에서 나눈 모든 것이 공개가 돼서 불리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담당 공무원하고 많이 얘기해서 예, 논조를 알아요. 뭐냐면 거기에 중요한 사항도 있고 알려졌을 때 알려지지 말아야 될 정보도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만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도 공무원이라고요. 저도 공무원법에 의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라든가 다양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으면 선출직 공무원은 과중처벌 받아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저한테 못 보여주는 사유가 되자. 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시죠. 지금 국장님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화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죠, 오늘? 그죠? 예, 쟁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제가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예. 이거 쉽게 해서 좀 당황하셨죠? 아니, 당황까지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 판단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오래 끌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모든 법률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든 법률에 이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건축법이나 제도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복사까지 가능한데 국토 개입문제 이용하고 가는 법률에는 열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제가 정리하려고 했더니 또 얘기하시네. 국회법에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회의록 공개를 하면 뭐 타법에도 불구하고라고 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자,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회법 113조 말씀하시는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자, 정확하게 국회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3조 제3 회의록의 공개 제1항 법 113조의 2 본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자, 이 법대로 해도요, 천안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상위법에서 조례로다가 우임된 사항에서 천안시는 조례에 언급을 안 해놨으면 당연히 공개하는 거죠. 이건 전종환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지나가다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 이가 공개에 대한 여부가 조례에 담아져 있어요? 안 담아져 있어요? 제가 이걸 알면서도 왜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정당한 권리로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에서 그걸 주시는 게 맞다. 보여주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회의 시정질문에 집행부 담당 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현재 못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본위원에게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기간이 며칠 남아있는 관계로 그 기간 동안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후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을 드리고 이후에 별도의 시정질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주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하여 전정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환 의원입니다. 1일차에 이어서 보충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예,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 중인 안건과 관련해서 의원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보는 불가능하고 열람은 가능합니다. 열람의 방법은 개인정보와 특정인의 신상 부분의 열람에 있어서는 가리고 열람하고 진행 중인 사항의 회의록 등 일권 서류는 열람에서 제외됩니다. 열람 시 관계 소식의 열람 시간, 장소, 열람자의 서명 날인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상 제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국회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답변을 받고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국회법의 회의록 공개 방식을 현재 열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서류나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방안에 대한 개정안이 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신 행정부의 판단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이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어쩔 때는 행정부에 모질고 야박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분명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의회와 행정부가 건강한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서로 기여하게 됨을 서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위원의 시정질문이 천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